애매한 것을 속 시원하게 알려주는 알쏭달쏭 상담소. 뇌과학자 이케가야 유지 글. 작가 요시스타 신스케 그림. 출판사 블루무스 어린이. 이 책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학생들의 설문을 통해 만들어진 책입니다. 알쏭달쏭 상담소를 통해 사람이라는 생물이 지닌 매력과 신기함을 뇌과학자와 작가의 시선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3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공부나 학교에 대한 알쏭달쏭. 두 번째, 자신과 친구에 대한 알쏭달쏭. 세 번째, 이상한 것에 대한 알쏭달쏭. 오늘은 첫 번째 파트, 공부나 학교에 대한 알쏭달쏭 부분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알쏭달쏭 1. 머리가 좋아지는 약이 있나요? 머리가 좋아지는 약을 실제로 만들 수 있을까요? 과연 머리가 좋아지는 약이 있을까요? 있다, 없다, 둘 중에 답을 골라야 한다면 전 있다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정말로 약의 힘으로 머리가 좋아지길 원하나요? 여러분은 어떤 걸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나요?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인가요? 퀴즈 프로그램에서 정답을 척척 맞힐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엄마에게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하는 것인가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지는 약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을요. 시험 성적이 확 올랐어. 몰랐던 문제가 술술 풀려. 약을 먹었더니 머리가 좋아졌다는 소문이 퍼지면 사람들은 약을 차지하려고 서로 싸움을 벌이게 될 거예요. 심지어 비싼 값에 약을 팔아서 이익을 보려는 사람도 나타나겠죠. 예를 들어 한 알에 10만 원이라고 하면 일주일에는 70만 원, 1년간 계속 먹으면 3,650만 원. 무려 고급차 한 대를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이런 비싼 약은 돈이 많은 사람만 손에 넣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돈이 많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능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돈이 없는데도 빚을 내서라도 약을 사려는 사람이나 약을 모조리 독점하려는 악당이 나타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될 거예요. 반대로 누구나 살 수 있을 정도로 약이 싸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한 알에 200원이라고 합시다. 여러분의 용돈으로도 쉽게 살 수 있겠죠. 하지만 반 친구들 모두가 그 약을 먹고 모두 머리가 좋아진다면 그만큼 학교 수업이나 숙제는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또한 깜빡 잊고 약을 먹지 않으면 학교 수업을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약은 체질에 따라 잘 듣는 사람과 잘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약을 먹어도 남들처럼 머리가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죠. 부작용도 생각해 봐야 해요. 감기약을 먹으면 잠이 오는 것처럼 머리는 좋아지지만 몸에 해로운 일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또한 계속 약을 먹다 보면 어느 순간 약이 듣지 않는 상황도 올 수 있어요. 실제로 기억력을 높이는 약을 개발하는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답니다. 제가 했던 한 연구에서도 약을 사용해서 기억을 회복시키는 실험을 했어요. 우선 20대의 건강한 성인 남녀 38명에게 사진 100장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다시 사진을 보여주고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알아봤죠. 이때 어떤 약을 먹게 했더니 잊었던 사진을 다시 생각해낸 경우가 늘어났어요. 약을 먹지 않았을 때보다 약을 먹었을 때 정답률이 2배나 높아서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그때 사용한 약은 알츠하이머병 등 기억력과 관련된 질병의 새로운 치료법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며 지금도 꾸준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억력이 약해지는 병에 걸리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이런 약을 시험 치기 전에 먹는다고 해봅시다. 약을 먹고 머리가 좋아져서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어머니는 기뻐하며 칭찬하겠죠? 그렇지만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머리가 좋아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약뿐만 아니라 뇌에 전기 신호를 보내거나 AI를 연결하는 방식 등으로 사람의 지능을 높이는 연구는 전 세계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상력을 충분히 발휘해야 해요. 사람이 지금까지 지구에 없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을 때 세상은 어떻게 변해갈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면 사람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머리가 좋아지는 약은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연구될 거예요. 하지만 최고로 머리가 좋은 사람이란 과학 발달에 의해 변화하는 미래를 상상하며 새로운 가능성이나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하고 저는 생각해요. 알쏭달쏭 2. 학교의 규칙이 이해되지 않아요. 어째서 학교에 스마트폰을 가져오면 안 되나요? 재미있는 질문이 들어왔네요.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여러분이 말하는 규칙이라는 말이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규칙이란 규정, 정해진 것을 말해요. 빨간 신호등에서 멈춘다. 차도로 걷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규칙 A라고 합시다. 규칙 A를 지키지 않으면 목숨이 위험해질 거예요. 도로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 이것을 규칙 B라고 칩시다. 유명 관광지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많은 쓰레기가 문제이죠. 이 두 가지 규칙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규칙 A는 자신에게 바로 영향을 미치지만 규칙 B는 바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규칙 A는 잘 지키면서 규칙 B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건 좀 이상해요. 물론 모든 사람이 규칙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는 없겠죠. 예를 들어 최근 정부에서는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내라며 각종 세금을 올리고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그렇게 정해졌답니다. 이때 자신은 이해할 수 없으니 세금을 내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경찰서에 가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학교나 사회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규칙이나 지키고 싶지 않은 규칙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째서 학교에 스마트폰을 가져오면 안 되나요? 라는 궁금증이 생겼을 때 그 이유를 생각해 보거나 누군가에게 물어본 적이 있나요? 선생님들은 장난 삼아서 학교에 스마트폰을 가져오는 것을 금지하는 게 결코 아니거든요. 왜 그런 규칙을 만들었는지 이유를 한번 들어보는 게 좋을 거예요. 만약 스마트폰을 학교에 가지고 오는 것을 허용한다고 해봅시다. 수업 중에 사용하는 것은 물론 금지겠죠. 그 밖에도 교내에서는 선생님께 맡긴다. 급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 분실했을 때 학교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라는 세세한 규칙이 필요합니다. 또 스마트폰을 학교에 가지고 갈 수 있다면 휴대용 게임기는 어떨까요? 학교와 관계없는 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오기 시작한다면 학교는 더 이상 배우는 곳으로의 역할을 할 수 없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학교와 관계없는 물건을 꼭 가지고 가고 싶다거나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어딘가에 들르고 싶다거나 교복을 입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면요. 그런 일들은 학교에서 허용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규칙을 제안하여 선생님들을 설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학교 규칙에 의문을 가지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규칙에 대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면 먼저 마음속으로 왜 이러한 규칙을 지켜야 하는지 찬찬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도 이해되지 않는다면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는 알쏭달쏭한 것으로 넘쳐나는 사회에 적응하는 힘을 기르는 곳이니까요. 알쏭달쏭 3. AI가 발달하면 계산 같은 건 다 해줄 텐데 왜 공부를 해야 하나요? 학교에서 영어 수업을 하지만 어른이 되면 AI가 번역을 다 해줄 것 같아요. 그래도 영어가 필요할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은 잘 알겠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실 우리에게는 AI가 생기기 전에도 이미 덧셈이나 곱셈을 해주는 편리한 계산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학교에서 덧셈이나 곱셈을 배우지요. 지금 사람들이 AI에게 기대하는 일반적인 역할은 사람 뇌의 아웃소싱입니다. 아웃소싱이란 간단하게 말하면 외부의 일을 부탁하는 것이에요.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해 볼게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는 한 회사에서 차 전체를 다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 회사와 힘을 모아 차 한 대를 만들고 있어요. 자동차 회사 A가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B사에 엔진 부품 생산을 부탁한다고 합시다. A사는 B사에 부품 1000개를 주문했어요. 마감은 한 달 뒤. 마감을 맞추지 못하면 자동차는 늦게 완성되고 말아요. 이때 A사의 일은 부품을 주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B사가 계획대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품질에 문제는 없는지, 현장에서 사고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지, B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확실히 파악하여 문제가 발생한다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들 사람과 AI의 관계는 이 A사와 B사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AI는 한 번에 많은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특기니까 우리보다는 분명히 계산이 빠를 거예요. 하지만 AI 시스템이 언제나 제대로 작동한다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AI가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를 지켜볼 사람이 필요합니다. AI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모든 걸 맡길 수는 없으니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사람은 뇌를 단련해둘 필요가 있죠. 또 사람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려고 할 때는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해왔고 지식이 얼마만큼 머릿속에 쌓여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웃소싱만 하다 보면 뇌를 단련시킬 기회를 놓치게 되죠. 결국 아이디어의 바탕이 되는 경험이나 지식이 쌓이지 않게 됩니다. AI가 사람의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고 영리하게 생각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어요. 두 번째 질문도 마찬가지로 AI 번역기는 정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AI의 도움을 받아 여러 나라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된다면 분명히 즐거울 거예요. 그런데 말은 지역의 풍토나 습관 속에서 형성되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사고방식과도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는 같은 문장도 부드럽고 상냥한 목소리나 강하고 엄격한 어조 등 감정이나 말의 높낮이, 말투에 따라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에게 그런 것까지 요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다른 언어를 그대로 번역하는 것만으로는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자그마한 물건이나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건넬 때 별거 아니지만 하고 표현하죠. 상대방을 위해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아주 좋은 선물을 찾았다고 해도 최고의 선물을 준비했으니 받아 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상대가 부담스러워하지 않도록 배려함과 동시에 조심스러움을 강조한 표현이지만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은 어째서 별거 아닌 걸 주는 걸까?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다른 언어에도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재채기를 한 사람에게 영어로 bless you라고 말하죠. 기독교에서 유래한 이 말은 God bless you라는 뜻으로 우리말에 몸 조심하세요 라는 말과 비슷한 의미예요. 별거 아니지만 이나 bless you 라는 말이 생겨난 배경이나 문화를 익혀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좋을지를 알면 좀 더 풍부하게 소통할 수 있어요. AI 번역기는 정말로 편리한 도구입니다. 제대로 역할을 해서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소중한 사람에게 소중한 메시지를 전할 때는 자신의 목소리나 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AI가 발달하더라도 그때를 위해 영어를 배워두는 건 어떨까요? 알쏭달쏭 4. 공부에 집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부를 시작하면 금방 머리가 멍해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집중할 수 있을까요? 공부에 관련된 궁금증 중에서는 바로 이 집중력에 관한 질문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저는 집중력이 본래 동물에게는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야생동물을 상상해 보세요. 들판에서 토끼가 풀을 먹는 일에만 집중한다면 배고픈 여우에게 잡아먹힐지도 몰라요. 이렇듯 한 가지 일에 지나치게 집중하다 보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죠. 지구의 오랜 역사 속에서 사람을 포함한 동물들은 지나치게 집중하지 않는 능력을 발달시킴으로써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 집중력이 부족한 것은 대단히 자연스러운 일인 걸 알아야 해요. 여러분은 언제 집중력이 떨어졌다고 느끼나요? 머리가 멍할 때나 나른해졌을 때인 것 같아요. 이런 상태는 몸이 지쳤다는 뜻이에요. 참고로 뇌는 공부를 했다고 피곤해질 만큼 약하지 않아요. 몸 상태에 관계없이 항상 힘차게 뛰는 심장처럼 뇌 역시 언제나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어요. 단, 아무래도 몸은 지치게 되죠. 공부를 한다고 줄곧 같은 자세로 책상에 앉아 있으면 엉덩이나 허리 근육이 굳어지고 연필을 쥔 손도 기운이 빠지는 것처럼요. 사실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몸의 움직임이 멈추면 뇌는 지루해져요. 뇌는 두개골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외부의 자극이 없으면 활기차게 움직일 수 없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어느 교육회사와 함께한 실험을 하나 소개할게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모아 다음과 같이 두 그룹으로 나누어 영어 단어 시험을 치렀어요. 그룹 A는 같은 장소에서 쉬지 않고 60분간 학습한다. 그룹 B, 학습 시간 45분을 3회로 나누고 중간에 7분 30초씩 2번 쉬고 학습한다. 학습하는 영어 단어는 중학교 2, 3학년 수준이었습니다. 학습하기 전에 테스트를 한 결과 그룹 A가 그룹 B보다 점수가 높았어요. 그런데 학습한 다음 날 테스트 점수는 그룹 B가 더 높았죠. 일주일 뒤의 테스트에서도 그룹 B가 더 좋은 성적을 거두었어요. 이는 학습 내용을 오래 기억하려면 학습 중간에 휴식을 취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보여줍니다. 그룹 B가 그룹 A보다 학습 시간이 짧았어도 좋은 결과를 거두었다는 것은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었죠. 이 실험에서는 학습 중인 학생들의 뇌파도 측정했어요. 집중력과 관계 있는 뇌파는 뇌의 전두엽이라는 장소에서 나오는 감마파인데 이것이 집중력의 기준이 됩니다. 실험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감마파를 측정한 결과 그룹 A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마파의 힘이 떨어졌어요. 특히 40분이 지나자 급격하게 떨어졌죠. 이를 통해 집중력이 지속되는 시간은 40분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한편 그룹 B는 휴식을 취하자 감마파의 힘이 살아났고 학습하는 동안 일정하게 집중력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실험을 근거로 저는 여러분께 집안 여기저기에 공부할 공간을 마련해 둘 것을 추천합니다. 자신이 주로 공부하는 책상 외에도 바닥에 앉아 읽고 쓸 수 있는 접이식 책상을 마련해 두거나 가족에게 방해되지 않는다면 식탁이나 거실 탁자를 활용하는 거죠. 유목민처럼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공부해 보세요. 내친 김에 중간중간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운동을 하며 짧은 숨 고르기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공부나 학교에 대한 알쏭달쏭 이야기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명쾌하게 답을 제시할 수 없는 궁금증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에는 아직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재미있다는 걸 함께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왜, 어째서를 해결할 만한 힌트가 되었길 바랍니다.